자, 법령의 요건 18페이지죠. 이 법령의 요건은요, 이 요건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요.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하고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서 효력 요건 이렇게 나누어요.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겠죠. 자, 이때 보통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할 때 이 법률행위를 일반적으로 그냥 행위라고도 하면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행위라고 하면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법률행위. 이렇게. 자, 행위가 성립했다. 자,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라고 하면 성립했다. 성립하면 존재하겠죠. 법률행위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면 효력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유효가 됩니다. 이 법률행위가 성립한 상태에서 유효.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성립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갖추었느냐 여부를 따져야겠죠. 이 효력 요건을 다른 말로는 유효되기 위한 요건이니까 유효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자,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행위가 갖추어야 할 성립 요건, 이걸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최소한 세 가지죠. 행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행위하는 사람을 당사자라고 합니다. 행위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당사자라 합니다. 이 당사자가 일단 존재하겠죠. 그래야 법률행위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존재하려고 그러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겠죠. 하는 사람, 행위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 당사자 존재라 그래요. 당사자 존재. 그 다음 두 번째, 이 당사자가 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의도,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행위할 목적, 이 목적이 존재합니다. 당사자가 목적이라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한 행위를 할 의도입니다. 의도. 자, 이게 행위의 의도가 존재해야 된다. 이걸 목적의 존재라 그래요. 목적. 근데 세 번째, 이 목적은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행위로 나타날 수 없죠. 그래서 이 목적을 당사자가 행위의 표시,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에다가 집어넣어서 표시하겠죠. 이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밖으로 드러내는 표시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의사표시라 그래요. 이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됩니다. 의사표시는 뭐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사인 이 목적, 의도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행위로. 그래서 의사표시는 하나의 단어지만 의미는 이렇습니다. 권리 의무는 효과를 의욕하는 이 의사를, 자, 이 의사를 보통 우리는 효과 의사 이렇게 표현해요. 이 법률 용어입니다. 학문적 용어죠.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를 줄여서 효과 의사라고 그래요. 효과 의사를 밖에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 외부에 표시하는 것. 이게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이게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행위로 보는 거죠. 마음먹은 의사를 외부에다 표시하는 행위까지 이것을 하나로 의사표시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당사자가 존재하고 그 당사자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의사표시에 담아서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 이 세 가지는 모든 법률행위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다.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세 가지죠.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
존재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그렇죠? 계약을 하면, 예컨대 매매 계약을 한다 해보세요. 이제 그러면 매매 계약 행위 해볼까요? 매매 계약이라는 법령을 보면 매도인, 매수인 존재 이거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당의 목적물을 자기가 취득할 의사가 있어야 되죠. 의도. 매도인은 대금을 그만큼 받으면 목적 그 권리를 그 매수인한테 넘겨줄 의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목적 존재해야 돼. 매도인은 팔 의도, 매수인은 살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의도만 가지고 있어서는 매매계약이 만들어지지 않죠. 이 매매계약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도인,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내가 날 살 테니까 그 재산권 내가 살 테니까 돈 이만큼 줄게. 내한테 팔어.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러면 매도인도 좋아. 너가 요구하는 대로 이 재산권 나한테 팔고 내가 그만큼 대금을 받을게.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겠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존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모든 법령이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유언행위. 유언자가 있어야겠죠. 유언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유언의 의도가 있어야겠죠. 나는 이런 내용의 유언을 남겨야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머릿속에 의도만 가지고 있어서는 유언행위가 만들어지지 않죠. 뭐예요? 밖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의 유언을 남긴다라고 표시해야 되겠죠. 그 의사표시다. 이 세 가지가 주제니까 뭐예요? 유언행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는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라는 이 세 가지는 모든 법령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외에도 특별히 필요한 성립 요건이 있죠. 예를 들면 계약이라는 행위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와 완전히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라는 사실도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래 되겠죠. 여기에다가 특별한 내용을 더 집어넣어 보면 특별 요건이죠. 특별 성립 요건. 예컨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에서는 청약과 승낙이 완전히 일치되어야 하는 합치가 있어야겠죠. 합치되는 이 사실이 존재해야 됩니다. 청약, 승낙의 내용이 완전히 합치될 것. 합치 사실. 그래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에서의 특별 성립 요건이다. 해야 되겠죠. 뭐가? 청약과 승낙에 합치된다는 사실. 되겠죠? 또 예컨대 혼인이라는 것도 계약입니다. 혼인 계약입니다. 혼인 계약. 혼인 계약. 여기에서는요, 청혼과 승낙하는 성혼이 있으면, 그러면 존재하기만 하면 혼인이 성립했느냐? 혼인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청혼을 하고 혼인에 대한 승낙을 해서 성혼이 되면, 그러면 두 남자와 여자가 혼인이 됐느냐? 법적으로 아직 혼인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립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뭐가 있어야 되냐? 여기에다가 혼인신고를 갖추어야 드디어 혼인이 계약이 성립하여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따라서 혼인 성립에는 청혼, 승혼만 있는 게 아니라 신고행위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혼인 신고행위도 뭐예요? 혼인 성립의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특별한 성립 요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우리 교재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19페이지에 보면 성립 요건의 일반적 성립 요건에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안에 보시면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놓고 니은 동그라미 보시면 유언에서는 방식이라는 게 필요하다. 또 혼인행위에서는 신고라는 행위가 필요하다. 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청력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계약에 있어서 성립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효력 요건. 효력이라는 것은 유효가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여기 있는 성립 요건의 이 요소들이 각각 일정한 요소를 다 갖춰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여기에 당사자는 능력을 갖추어야 유효한 법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사자에 관한 효력 요건은 능력을 갖출 것. 이게 효력 요건이 되겠죠. 당사자의 효력 요건. 능력을 갖출 것. 그 다음 두 번째. 존재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적법한 목적이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한 성질이어야 한다. 모두 갖출 것. 즉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한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인용될 수 있고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었을 때 유효가 되겠죠? 이것을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그러면 목적이 유효하여 당의 법령에도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존재하는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마음속에 먹은 의사하고 외부에 드러내는 표시 행위가 이게 일치되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내면에 마음먹은 의사를 표시 행위에 밖으로 외부에 나타내는 표시 행위에 완전히 일치되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치. 완전 일치. 이렇게 일치되도록 해야 됩니다. 일치.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일치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 더요. 이 의사결정하여 표시하는 이 과정에 누군가로부터 간섭을 받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의사 표시하여 법령에 할 때 자유롭게 하라 했잖아.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의사 결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표시행위할 때까지 외부로부터 사기나 강박이 끼어들지 않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기, 강박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기강박을 법적으로는 하자라고 하죠. 하자. 그래서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의사표시일 때만 당의 법률행위를 유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사기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만들었다면 유효하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의사표시 요소는 두 개를 모두 갖출 것 이래 되겠죠. 그러면 효력 요건을 보니까 사람에 대한 요건은 한 개, 능력을 갖출 것 한 개. 그 다음에 그 목적, 존재하는 목적에서는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출 것.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되겠죠? 그래서 총 일반적 효력 요건에는 총 7개의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을 모두 갖추면 유효한 행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이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19페이지에 오시면 거기에 효력요건, 유효요건 양갈로 2번에요. 일반적 효력요건에 거기에 기억 동그라미,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니은 동그라미, 법령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직업 동그라미,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게 바로 모든 법령회가 유효가 되기 위한 일반적 필요한 요건은 여기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도 있다. 예를 들면 대리행위에서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라 하고 그 무권대리의 효과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유권대리, 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행위 안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할 것, 이게 바로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특별 효력 요건도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가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제 상단에 말입니다. 1번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죠. 이것은 소송 과정에서 누가 과연 법원을, 즉 법관을 설득해서 내 말을 믿게 해야 하느냐라는 책임, 이걸 입증 책임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법관의 믿음, 이것을 형성케 할 책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피고 원고 중에 누가 법관한테 내 말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증명해서 내 말을 믿게 만들 거냐. 그래서 원고에게 있으면 원고의 입증 책임 이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피고한테 있으면 피고의 입증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법관을 믿게 해서 자기 말을 믿게 하게 하는 그것을 증명할 책임, 증명 책임이라고 그래요. 증명 책임. 자, 그거 보면 일반적으로 성립 요건에 관해서는 당의 법률행위가 유효다라고 하는 사람, 즉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 이에 반해서 효력 요건에 갖추었냐 갖추지 않았냐 이 부분은 법률행위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권리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성립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갖추지 않은 것은 이것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권리 주장자는
유효 주장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성립 요건에 관해서는 권리 주장자, 유효 주장자가 입증 책임진다. 여기에 효력 요건에 관해서는 무효 주장자입니다. 이 사람의 입증 책임을 우리 법원은 인정한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능력, 이 부분요. 당사자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했잖아요. 자, 우리는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중에서 당사자는 능력을 갖출 것에서 능력, 당사자의 능력,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면 우리 민법의 능력에는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 세 가지를 능력이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능력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능력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행위 능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민법상의 능력하면 능력의 종류라고 하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말합니다.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권리 능력, 뜻은 뭐냐? 여기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법률 행위를 혼자 유효하게 할 능력. 각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면 권리 능력자는 사람일까? 사람을 말하고요. 의사 능력자는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것은 개개의 행위마다 평가해 봐야 합니다. 개개의 행위마다 판단한다. 획일 기준이 없다 이 말이죠. 획일적 기준이 민법에는 없습니다. 획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평가해 봐야 됩니다. 의사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에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볼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그것을 의사 무능력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 의사 무능력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젖먹이 아이, 유아. 사람은 사람인데 의사 결정을 자기 혼자 자유롭게 못하죠. 유아. 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지금 당장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 정신 능력이 없는 사람. 또 술에 만취된 사람. 만취자. 또 뭐 이런 거 있죠. 마취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죠. 마취되어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정신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의사 능력은 의사 결정 능력, 다른 말로는 정신 능력입니다. 사리 변별 능력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합쳐서 의사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다고 하면 사리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유아나 정신병자나 만취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의사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이 의사무능력자가 만약에 자기 독단적으로 어떠한 거래 행위를 했다. 예컨대 매매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매매계약을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래 되겠죠.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다. 그죠?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익혀두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무능력자 행위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당사자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권리도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를 혼자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행위 능력자라면 의사 능력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자기 혼자 거래 행위를 매매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행위 능력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의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있는 자 중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행위 능력에 문제가 있는 제한 능력자가 있습니다. 이 제한 능력은 반드시 민법에 정해져 있는 사람만을 말합니다. 의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으로 제한 능력자가 존재합니다. 제한 능력자. 예를 들면 우리 민법에 규정을 만들어놨죠. 이 규정에서 정해놓은 것은 제한 능력자. 이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사람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이 규정대로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는 어떤 형태가 있느냐 하면 민법에서 미성년자 첫 번째 만 19세 미만자 달하지 아니한 자 그냥 만 18세까지죠. 18세 19세 이르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라 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다. 행위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미성년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법원에서 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로부터 당신은 피성년 후견인이다, 당신은 피한정 후견인이다 라고 심판을 받았을 때 이때부터 제한 능력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라서 혼자 유효한 행위를 못하게 제한해 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한 능력자인 이 사람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 거래 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예컨대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때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거래 행위라는 매매 계약을 예를 들면 했다면 그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상태다. 이게 민법의 취지입니다. 자, 여기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하네요.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럼 여기 취소란 말은 뭐냐? 취소란 말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 행위가 존재하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거치면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뭐냐? 취소는 이때 하지만 행위를 한 이때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말이죠. 거슬러 올라가는 건 뭐냐? 소급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소급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법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처음부터라고 하거나 행위 당시로 이렇게 표현하면 소급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무효인 것으로 본다. 자, 이 본다라고는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걸 간주라고 표현합니다. 간주. 이 간주라는 것은 의제라고도 표현하고 같은 말로 이것은 그렇게 확정해버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확정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의 법적 효과는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취소하면 그 효과는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간주한 제도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숙지해야 됩니다. 워낙 중요한 거다. 취소는 소급 무효 간주다. 이렇게. 취소는 소급 무효 간주다. 간주라는 것은 확정한다는 뜻이다. 그 법에는 뭐뭐로 본다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표시를 간주라고 읽는다. 자, 그러면 이 미성년자를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뭐냐? 법정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법정 대리인은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모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도와줄 수 있죠. 미성년자 행위를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부모가 동의해주면 그때 미성년자는 나가서 거래행위 해도 되죠. 부모 허락 받았으니까. 만약에 부모가 모두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미성년 후견인이 합니다. 미성년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부모가 없으면 미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지위에서 미성년자를 돕는다. 그러면 여기에 피성년 후견인은 누가 돕느냐? 법원에서 이 심판할 때 말이죠. 성년 후견인을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이렇게. 법원이 선임합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을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냐? 피성년 후견인이 어떤 거래행위를 하고 싶으면 성년 후견인이 대신해 준다. 피성년 후견인이 자기의 재산을 거래하고 싶으면 성년 후견인이 대리해 준다.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는 누가 도와주냐? 이거는 법원의 선임에서 한정 후견인을 법원이 선임합니다. 그래서 한정 후견인이 도와줍니다. 따라서 피한정 후견인이 자기 재산을 거래하고 싶으면 한정 후견인이라는 법정 대리인한테 동의받아서 하면 됩니다. 아니면 한정 후견인이 대리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이 제한 능력자가 자기 혼자 재산을 상대방과 거래해버리면 그 거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라는 의미는 취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급에서 무효인 것으로 확정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린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상태로 존재한다. 요게 취소제도입니다. 취소제도. 자, 요 내용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요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당사자 능력에 관해서 의사 능력은 개개적으로 판단하고 행위마다 그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거래 행위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무효다. 의사 무능력자가 한 거래 행위는 무효다. 첫 번째. 두 번째, 행위 능력은 혼자 유효한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민법 규정에 제한 능력자를 만들어 놓았고 그 제한 능력자는 자기 혼자 거래 행위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 취소란 말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상태이지만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되어 있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효과를 소급 무효 간주를 의미한다. 요 의미가. 그래서 매매계약 할 때로 과거에 가서 처음부터 매매계약 효과가 안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취소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갖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0페이지에 법령의 목적 요 부분에 가서 개별적으로 이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순차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과연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춰야 되는데 이 요소의 의미, 각각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그 의미가 만약에 흠결이 생겼을 때는 어떠한 효과를 우리 민법이 주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